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5강까지는 해상보험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36강부터는 39강까지는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항만시설, 제2절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 제3절에서 항만 운송 사업이라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차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항만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1절 항만 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의 개념, 항만의 분류, 항만 시설 순으로 차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만의 개념입니다. 이 항만의 개념은 지리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연결점 또는 공통 접속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기술적으로는 항만이 부족할 때 플로팅 포트 개념으로 플로팅 도역을 만들어서 항만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리적 관점에서는 결국 해상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항만을 통해서 육상으로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공통 접속 영역으로서는 플로팅 도역은 적합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 항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해상과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연결하는 점이다. 공통 접속 영역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러한 항만은 다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무역 또는 통상을 위한 교통의 연락, 결국은 이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연결된다는 것은 무역이나 통상을 위한 교통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교통의 연락, 또 해상교통수단인 선박의 보호 및 수리를 하는 장소. 그러니까 일단 항만에 들어와서 선적이나 양육을 하는 동안에 또는 그 항만 안에서 선박의 수리를 한다든지, 태풍이나 풍랑을 피해서 선박을 보호한다든지 이러한 장소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하면서 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국민경제의 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무역 또는 통상을 위한 교통의 연락, 해상교통수단인 선박의 보호 및 수리를 하는 장소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국민경제의 한 요소,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항만은 해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또 거대한 투자 대상인 선박을 신속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하역 장비, 즉 설비를 갖춘 장소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통의 통로 또는 연결점으로서, 교통시설로서, 산업발전의 중추적 기능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이 무역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지원항만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이러한 교통시설 또 중화학공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법적인 관점에서는 항만행정의 기본법인 항만법 제2조 제1호에서 항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항만이란 개념은 결국 요 앞에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 친수활동이나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오늘날
항만 배후단지나 항만 안에 이러한 공장이라든지 친수 공간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항만의 기능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항만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에 대한 여러가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용도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는 이용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른 이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업항, 공업항, 어항, 페리항, 마리나항, 군사항, 피난항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항, 커머셜 포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외국과의 무역 화물 또는 국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을 우리가 상업항이라고 합니다. 이 상업항은 다시 전기선항과 부전기선항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전기선항은 주로 전기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을 전기선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전기선항은 부전기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을 우리가 부전기선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은 주로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들이 많은데요. 컨테이너선 외에도 개품 운송을 하는 전기선들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은 모두 전기선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시설로 볼 때는 주로 컨테이너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부두와 즉 컨테이너 터미널과 계약이 된 전기선사들이 정기적으로 선박을 기항을 시키기 때문에 주로 전기선이 입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두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전기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주, 즉 그 인더스트리얼 캐리어들이 전용 항만으로 사용하는 항만의 경우에도 원자재를 싣고 다니는 부전기선들이 많이 기항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구분이 항만이 전기선항이다, 부전기선항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로 입출항하는 선박이 전기선이냐 부전기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업항인데요. 인더스트리얼 포트라고 하는데, 이 공업지대를 배후지로 가지고 있어서 전용선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입니다. 원유 또는 그 제품유, LPG, LNG, 에틸렌 등을 운송하는 유조선이라든지 석탄, 철광석, 인광석 등을 운송하는 광석 전용선 또는 기타 벌크선들이 운항하는 이러한 항만들로서요. 좀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전용부두라든지 한국전력에서 그 석탄이라든지 LPG, LNG 같은 것을 수입하는 항만, 이런 경우는 전부 공업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즉 피셔리 포트인데요.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양육, 출항 준비 등을 하는 항만입니다. 어촌지대에서 주로 어선들이 이제 입출항하는 그런 항만을 우리가 어항, 피셔리 포트라고 하는데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페리 포트, 페리항인데요. 자동차, 철도 차량, 여객 등을 운송하는 페리선, 즉 카페리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우리가 페리항이라고 합니다. 이 페리항은 그 부두의 구조 자체가 약간 다르죠. 페리선의 경우에는 선체의 앞뒷면이 그 해치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서 그 문이 열리면은 그 문을 통해서 화물이 이제 자동차로 싣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역할 때, 내릴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두에서도 이러한 선박들이 바로 접안을 해서 그 앞에 문을, 이 입구 문 또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마리나항인데요.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 보트의 정박이나 보관 등을 항만을 우리가 마리나항이라고 합니다. 도시 근교의 리조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은 부산에 있는 마린시티가 이 영화의 그 배경화면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에 그 요트들이 정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이 이제 마리나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사항 밀리터리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사상의 목적을 가진 항만으로서 함정의 정박 수리 보급을 수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군사항이 진해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진해에 이제 해군 기지가 있고요. 또 부산에도 이제 이런 군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요 도시 몇 군데 이제 이런 해군이 주둔하는 군사항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피난항, 즉 레퓨지 포트인데요. 이 소형 선박이 황천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항만들을 우리가 피난항이라고 합니다. 굳이 소형 선박이 아니더라도 아주 태풍이나 풍랑에 안전하게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항만들은 피난항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해항의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피난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선박들도 태풍이 오거나 하면은 진해항으로 피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태풍 중에는 진해항을 관통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를 보고 피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진해항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한 항이다. 그래서 피난항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 의해서, 즉 입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입지에 의한 분류로는 해항, 연안항, 이 바다에 이제 접하고 있는 해항과 연안항이 있고요. 강을 중심으로는 하구항, 하천항, 호수항, 하구항과 하천항이 있고, 또 호수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호수항, 운하에 있는 운하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에 의해서는 대개 이런 5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에 의해서 보면은, 해안선에 위치해 있는 항구를 해항, 시포트라고 하고요. 또 연안에 있는 코스탈 포트, 연안항, 해항 또는 연안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산항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형 항만은 모두 시포트, 해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좁은 편이면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항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구항이나 하천항은 호수항 이런 경우는 거의 발달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항이 매우 발달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천의 입구에 위치한 항구를 하구항이 에스튜리어리 포트라고 하는데요. 허드슨강의 뉴욕항이라든지 세느강의 르아브르항 등이 이러한 하구항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뉴욕항이나 르아브르항의 경우에는 하구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바다와 이렇게 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자면 해양으로도 분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강과 교통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하구항이라는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이제 하천항, 이것을 이제 리버포트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바다와 관계없이 하천을 올라가서 상류나 중류 쪽에 이런 항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하천항이 런던항, 또 함부르크항, 부에노스아이레스항 등이 이러한 유형의 항구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상법에서는 공부를 할 때 안전항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함부르크항의 경우에는 엘베강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엘베강이 겨울에 얼어버리면 배가 입출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1800년대 또 1900년대 초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엘베강이 동결됐을 경우에는 함부르크항은 안전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천의 하천에 완전히 바다와 접하지 않고 위치해 있는 항구를 하천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호수에 위치한 레이크포트가 있습니다. 호수항.
이 오데호에 위치한 그 시카고항이나 밀워키항, 디트로이트항, 클리블랜드항 등이 이러한 그 호수항에 속하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세상에는 굉장히 큰 호수들도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데호에 이렇게 많은 항구가 있는 것은요. 뭐 오대호가 워낙 커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렇게 양쪽에 걸쳐 있는데요. 이 한반도 들어가지고 빠뜨리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호수에도 이제 파도가 있고 뭐 그런 이제 바다와 같이 보이죠.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수도 있고요. 또 뭐 이게 놀라운 것이 우리는 이제 항상 물이 부족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북미 쪽이 그 미국이나 캐나다가 있는 북미 쪽이 뭐 전 세계 담수의 한 3분의 2 정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가면은 굉장히 동네 호수도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큰 호수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호수항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운하에 위치한 운하항들이 있는데요. 캐널 포트라고 해서 이 운하항은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 운하항이 발달해 있죠. 그 유럽은 유럽 전체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남쪽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까지 연결이 되는 운하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제 유럽에 있는 운하를 보고 와서 이제 앞에 그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세운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나라가 많고 그 유럽 전체를 관통해서 이제 운항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 같이 땅이 좁으면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하를 뚫는 것보다 그 해상을 통해서 연안 해운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이런 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운항 면에서는 그렇고 또 강을 개발해서 치수를 한다는 면에서는 뭐 강을 개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교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운하가 우리나라에서는 발달하기에는 상당히 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후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항만이 중요한 항만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배후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처리 수요가 얼마 되느냐, 이 항만에서 뭐 유치할 수 있는 화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지의 크기는 처리 수요가 결정한다. 거대한 배후지역을 갖는 항만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지역에 대해서 이 항만이 독점적 지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배후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항만의 중요성과 성장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다시 분류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는 항만의 중심성, 허브성과 중개성을 따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을 얘기할 때 허브 포트냐, 스포크, 허브 앤더 스포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차바퀴 이제 축이 허브고요. 스포크는 이제 마차바퀴 살이죠. 그러면은 중심성을 가진 항만은 중심항이라고 하면은 주변항은 이제 피더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포크로 연결되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이 발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심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 배후지가 굉장히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허브 포트 외에 피더항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심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중심성 허브라는 것은 항만과 배후지역과의 공간적 관계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항만의 중개성은 복합운송 발달로 인해서 항만은 배후지역의 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화물을 환적하거나 육상운송으로 연결해주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항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배후지역 외에 다른 지역과도 배후지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중개성, 연결이 되는 관계다 해서 중개한다, 중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항만 입지 조건은 중심성과 중개성을 모두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만의 위상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중심성과 중계성에 의해서 그 위상이 결정된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화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중소형항, 소형항, 중형항, 뭐 또 거대항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적과 통과 화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환적 화물이 거의 없을 경우에 통과 화물이 없을 때는 지역항이 될 것이고요. 그 통과 화물이 많아서 중계성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을 중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아주 초기 단계로는 이제 지역항, 리지널 포트라는 지역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항만 발전 초기 단계 항만으로서 당해 항만 배후 지역의 화물만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지역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후 지역의 물동량이 많지 않고 다른 배후 지역과의 연계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 화물과 환적 화물의 물동량도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게 적다. 그래서 항만으로서의 중심성과 중계성이 취약한 항만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항 리지널 허브 포트인데요. 배후 지역이 작아서 이 중심성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중계성이 뛰어난 항만을 지역 중심항이라 합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배후 지역이 작다. 중심항은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항만의 규모에 비해서 환적 화물의 취급 비중이 큰 항만을 지역 중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항은 스페인의 알제시라스 항인데요. 이 스페인에서는 꽤 유명한 항입니다. 알제시라스 항의 경우에는 전체 물동량 중에서 90%가 환적 물동량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산항 같이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환적 화물이라기보다는 알제시라스 부근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환적 물동량이 모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대항입니다. Regional Megaport입니다. 이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거대항이라는 건 지역항 중에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대한 소비지나 생산지를 배후에 둔 항만입니다. 그래서 배후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화물 처리량이 있어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기능면에서는 여전히 이 항만과 가까운 배후 지역과 자국 화물의 처리를 위주로 해서 발달하고 있는 지역적인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성은 매우 강하지만 중계성이 부족해서 환적 화물의 비중이 낮은 편인데요. 중국의 칭다오항, 다롄항, 텐진항, 요코하마항, 일본의 요코하마항 같은 경우가 이러한 지역 거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부산항도 이러한 지역 거대항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서 중계성이 매우 커진 항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지역 거대항으로는 보질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지역 거대항도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의 대부분 한 7개 정도를 중국의 항만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거대항이 굉장히 많은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대 중심항 메가 허브 포트인데요. 이제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러한 메가 허브 포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거대한 배후 지역과 훌륭한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지역 및 여러 국가의 화물을 중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의 중심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하이항. 상하이항은 중국의 소매 경제라고 할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가 광동성 쪽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밑에 이제 주하이 항만도 있지만은 또 장강, 상하이에 있는 장강을 쭉 따라가면 그게 다 공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배후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 싱가포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항만이 항로가 이제 상하이를 거쳐 가기 때문에 역시
중개성도 뛰어난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1위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상하이항이 거대 중심항의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항이라든지 부산항, 또 유럽에서는 로텔담항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항이 한때는 그 싱가포르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거대 중심항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에는 배후지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후지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 이제 중개성인데, 과거 홍콩은 상하이항이나 또 특히 그 옆에 있는 심천항이 발달하기 전에는 심천항과 홍콩항은 붙어 있습니다. 그 홍콩이 이제 중국에서 독립되어 있을 당시에 심천항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주하의 삼각지대, 즉 광동성에서 발생되는 세계 최대의 그 공업 생산품이 거의 홍콩항을 통해서 수출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후지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 한국을 거쳐가는 많은 화물들이 홍콩을 환적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홍콩항이 세계 최대의 항만이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옆에 심천항을 통해서 중국의 화물이 직접 운송이 되고 있고, 또 상하이항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홍콩항은 지금은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환적항으로서 세계적인 항만의 위치를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싱가포르도 자체 배후지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환적항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항은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아주 거대한 그 수출이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배후지로서의 물동량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이러한 배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지도 굉장히 크고 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거대 중심항 메가허브 포트는 부산항을 대표적인 항만의 하나로 지금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텔담항은 우리나라 부산항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은 화물을 처리합니다만 유럽의 관문항으로서 유럽 전체를 그 배후지로 하고 있고 또 그 환적을 하는 항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메가허브 포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만시설은 수역 부분의 항만구역과 유격구역의 임항지역, 인접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항만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항만의 기초시설로는 수역시설과 외곽시설, 계류시설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역시설과 계류시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수역시설은 수역시설, 다시 좁은 의미에서 수역시설과 항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수역시설은 항만의 기본적인 시설로서 선박이 항행하는 항로, 하역이나 정박을 하는 정박지, 소형 선박이 정박하는 선류장, 선박이 회전하는 데 필요한 선회장 등을 총칭해서 우리가 수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항로는 선박이 항해하는 바다의 길로서 항만 내의 항로는 항의 입구 부근에 있는 입구항로, 정박지 내에 있는 항내 항로, 암벽 등의 그 정박 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항로, 또 항내에서 선박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선회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박지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검역을 받기 위한 묘박 장소인 검역묘지,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정박장소, 하역을 위한 정박장소 등이 있습니다. 또 선석 버스는 하역을 위한 정박지로서 암벽, 장교, 돌핀, 개선, 부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외곽시설로는 항내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외해의 파랑을 차폐하여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파제, 고조시의 피해나 빠른 조리로부터 선석을 지키기 위한 방조제, 모래 등이 항내에 흘러 들어와 항만을 메운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제, 하천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항내에 쌓이지 못하게 하는 도류제 등이 있고요.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항내에 쌓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도류제 등도 있습니다.
또 방파제는 천년의 그 양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양에 설치된 중요한 시설로서 이 천년의 양항이라는 것은 원래 이 지형 자체가 이렇게 그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해양에 방파제를 설치해서 이 선박의 입출항을 보호해 줍니다. 이 바위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저로부터 수면 위까지 설치하여 외해의 파랑이 항해로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기상 또는 해상의 변화에 대처하여 선박의 입출항이나 하역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박 시설은 정박이라는 것은 닻을 이용하거나 계류 시설에 로프나 와이어를 사용해서 정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정박을 할 수 있는 계류 시설로는 육지에 접하여 설치된 저반 시설과 유격에서 떨어져서 해역에 설치된 이안 시설이 있습니다. 이 저반 시설로는 암벽 장교, detached pier, 부장교 등이 있고요. 이안 시설로는 개선, 부표, 돌핀 등이 있습니다. 또 부두와 저반 시설을 구분해 보면요. 선박이 저반하는 장소를 워프, 즉 부두라고 부르고, 부두는 선박이 저반해서 화물 하역 또는 보완하거나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하는 장소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부두에서 저반 시설은 그 부두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암벽, 장교, 돌핀 등의 선박 계류 시설, 화물의 적양화를 위한 하역 기계, 화물의 분류 보관, 육상 운송을 위한 상호, 야적장, 창고, 도로, 철도 등의 그 항만 시설을 총칭해서 부두라고 합니다. 이 항만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용 부두와 그 민간 전용 부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두는 개발, 유지, 보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으로 수행이 되는 것인데요. 불특정 다수인 하주, 선박회사 등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관리도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개발, 유지, 보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영부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 하주나 선박회사 등이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용부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간 전용부두는 민간기업이 건설,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부두인데 관리 운영도 기업이 담당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유회사 등의 전용부두가 주로 민간 전용부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그 항만의 개념과 항만 시설 또 항만의 분류를 해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항만을 용도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봅시다. 두 번째 항만의 배우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중심성과 중개성을 기준으로 항만을 분류해서 한번 그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그 제3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